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일반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99% 암 환자가 놓치고 있는 것 해가지고 이제 1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로 한 2편, 3편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알고 계시면은 건강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이제 물어볼 거예요. 이제 물어보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래서 왜 자기가 암이 생겼는지 어, 이제 의사분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의사분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워낙 암은 만성 질환으로 보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데 어, 딱 한 가지 원인 때문에 생겼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암이 생겼을 때 중요하게 꼭 몸속에 어, 그 발암 물질이 있는지 꼭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몸속에 축적되어 있는 발암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해봐야지 되는데 일반 대학병원에서는 이 발암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료도 검사를 안 하니까 치료도 하지 않고요. 근데 치료법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검사를 하지도 않고 진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검사도 안 하고 그렇죠? 치료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 환자가 이제 뭐 수술을 하거나 항암 치료를 하거나 방사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후에 사후 관리를 위해서 혹시라도 몸에 발암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서 체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암 치료 후에 발암 물질이 상당량 많이 몸속에 축적되어 있다면은 재발되기 쉽기 때문에 이 중금속을 꼭 중금속과 같은 발암 물질을 꼭 해결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환자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 병원에 오신 그 50대 후반 남자 환자 혈액 중금속 결과인데요. 이분이 이제 전립선 암을 2기로 이제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다음에 오셨어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중금속 중에 수은이 23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기준치가 여기가 되겠고요. 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은데 여기 하나, 둘 이렇게 높습니다. 그리고 비소도 21.3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둘 다 특히 이제 비소 같은 경우에는 그 발암 물질이 1급 발암 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금속 비소를 빼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수은도 이제 암과 관련이 있고 비소하고 섞여 있으면 이 발암 작용이 훨씬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한 다음에 당연히 이 중금속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또다시 암이 재발할 확률이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적으로는 이게 전립선 암 있는 분들이 이제 간혹 보면은 수은 중독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이제 조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암 환자도 특히 다른 암 환자분도 치료 후에 중금속 검사를 꼭 해보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노출을 하기 위해서 머리카락 중금속을 머리카락의 일부 채취해서 이제 미국으로 보내는 검사를 했는데요. 앞에 혈액 검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한 검사이고 요건 미국으로 보냈는데 여기에서도 미국에서 보낸 검사에서도 비소하고 수은이 상당히 높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금속이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다. 물론 없는 환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환자 유방암 1기를 진단받고 수술하신 60대 초반 여자 환자분이신데 이분도 그 중금속 검사를 해봤더니 기준치에서 이제 두 가지가 오른쪽으로 높이 있는데 비소가 조금 압도적으로 높고요. 카드뮴도 높습니다. 특히 이렇게 유방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카드뮴과 같은 그 환경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이런 중금속을 주의해야 되고요. 이 카드뮴도 1급 발암 물질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금속 검사를 해가지고 이런 유방암 환자나 다른 암 환자도 꼭 중금속을 확인을 하고 어, 해독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독 치료를 열심히 하면서 배출되고 있는 중금속, 소변으로 배출되고 있는 중금속을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비소도 나오고 카드뮴 아까 이제 비소하고 카드뮴이 높았잖아요.
근데 나오고 있는 거는 중금속 수은도 나오고 있고요. 납도 배출이 되고 있고 알루미늄도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이 이제 혈액하고 머리카락 중금속으로만 좀 중금속을 체크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몸속에 쌓여 있는 중금속을 확인하는 검사를 하는 것도 중요한 그 암 예방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방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혹시 몰라서 그 환경 호르몬 검사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프탈레이트가 5종이 있는데 4종이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파라벤 계열도 4가지가 있는데 2가지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 호르몬, 특히 이제 여성암 같은 경우에는 유방이나 자궁이나 난소나 이런 경우에는 환경 호르몬이 있는지 없는지 이 수치를 확인을 하고 해독을 해주는 것이 암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암 수술만 하고 중금속을 내비두고 환경 호르몬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또 면역력이 떨어지고 암세포가 증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해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냥 먹는 음식 조절이나 뭐 보조제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금속이나 환경오염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상당량의 그 많은 고용량의 그 항산화제나 켈레이션 주사나 글루타치온 등등 다양한 이런 주사 요법을 써가지고 고용량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흡수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용하는 시간인 그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그냥 먹는 거 가지고는 치료가 솔직히 좀 어려운 게 현실적인 문제고요. 반감기가 짧고 고용량을 사용해야 되고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수액 주사로 정맥 내 영양 치료를 이 IVNT를 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먹는 것을 이렇게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해독은 어쩔 수 없이 이 수액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암은 뭐 남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변에 이제 가족들을, 친척들을 돌아보면 암 환자가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제 3명 중에 1명은 암 환자라고 할 정도로 암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암 환자 발생 비율이 올라가면서 2명 중 1명이 암 환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바람 관리, 발암 물질 관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중금속이나 환경 호르몬 뿐만 아니라 3대 발암 물질이 있죠. 그래서 그 담배가 있고 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외선도 이렇게 피부암을 유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술, 담배는 무조건 끊어야겠죠. 예, 그래서 암에 가족력이 있거나 암에 걸렸거나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술, 담배는 기본적으로 끊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현명한 선택은 암 걸리고 나서 중금속이나 환경오염을 해독을 하는 것보다 암 걸리기 전에 미리 해독을 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연하죠. 예. 그리고 국제암연구소에서 이제 발암물질 분류를 이렇게 했는데요. 그룹 1, 그룹 2, 그룹 3 해가지고 1번 쪽이 확인된 인체 발암물질이고요. 근데 2번은 이제 2A, 2B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에서 인정됐는데 아직 인체에는 불충분한 경우에, 그리고 동물에서도 불충분한 경우에, 그리고 제한된 경우에, 조금 근거가 조금 약한 경우에는 2B로 되어 있고, 그리고 비발암성 물질은 이제 3로 그룹 3로 되어 있는데 1번하고 2번에 어떤 물질들이 있는지 우리가 조금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비소하고 카드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유방암 환자 같은 경우에도 비소하고 카드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끝이 아니라 이런 중금속을 꼭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니켈 화합물, PCB, 이것도 이제 그 환경 독소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라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미세먼지도 좀 있고요.
뭐 디젤 매연, 뭐 엑스레이 감마선, 이런 아까 그 자외선, 그리고 흡연 이런 것도 있네요. 그리고 뭐 가죽 먼지,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보충요법도 발암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불편하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으면은 함부로 여성 호르몬을 섭취하는 것은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뭐 크롬, 베릴륨, 아플라톡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 2A 같은 경우에는 아크릴 아마이드 주로 이제 탄 음식을 먹게 되면은 섭취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납이 여기 또 들어가 있고요. 여기 또 납 화합물이 들어가 있고 그룹 2B에도 납이 좀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이제 메틸 수은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원인들이 있으니까요. 영상을 멈춰 놓고 한번 살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한번 쭉 눈에 한번 익혀 두시고요. 혹시 내가 그 폭로되고 있는 거에 있진 않는지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금속이 이렇게 눈에 띄게 있다는 것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해서 미리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금속은 왜 몸속에 쌓이나, 어, 중금속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 아닌가? 어디 뭐 특정 작업자들에게만 노출된다고 이렇게 무시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바다 오염 때문에 그런 거고요. 바다 오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바다가 이렇게 깨끗하면 좋은데 계속 육지에 있는 오염 물질, 이런 폐기물, 쓰레기들이 바다에 계속 떠내려오면서 바다가 계속 오염이 되는 거죠. 이게 왜 우리랑 관련이 있을까요? 그게 바로 이제 수산물을 우리가 섭취를 하다 보니까 중금속이 또는 환경 오염 물질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이제 콜레스테롤 낮추는 것보다 이런 중금속을 낮추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2024년 2월에 이제 식약처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금속, 납, 카드뮴 비소, 무기비소, 수은, 메틸수은, 주석 등 이런 중금속에 대해서 설명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납이 높은 음식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들깻잎, 무청, 둥글레 뿌리, 미꾸라지, 멸치, 동태, 그리고 이제 조개류, 굴, 바지락, 뭐 진주, 담치, 홍합, 그리고 오징어, 낙지, 김, 다류, 차죠, 차. 아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에 이렇게 오염이 많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먹는 양이, 노출량이 그 오염도가 적어도 먹는 양이 많으면은 그, 그 역할을, 그 중금속 중독의 역할을 하는 기여율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 기여율 기준으로 보면은 납 같은 경우는 백미가 가장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 김치, 뭐 그 외에도 사과, 고구마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은 밥만 먹어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납을 관리를 하고 해독을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밥을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두 번째는 카드뮴이 나와 있었는데 카드뮴은 이런 땅콩, 둥글레뿌리, 표고버섯, 게류, 그다음에 조개류, 오징어, 낙지, 쭈꾸미, 뭐 김, 미역, 그리고 특이하게 초콜릿이 있더라고요. 이런 게 오염이 많이 되어 있고 기여율은 카드뮴도 의외로 기여율은 백미가 그리고 차, 오징어, 이런 김치 뭐 이런 거에 중금속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외인 게 쌀을 먹으면은 카드뮴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누구나 이런 암 발암 물질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 이제 비소는 정말 카드뮴하고 비소는 1급 발암 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비소도 보면은 뭐 가자미, 고등어, 꽁치, 대구, 멸치, 명태, 붕장어, 조기, 아귀, 홍어, 뭐 우리가 흔하게 먹는 그런 어류고요. 그리고 게, 새우. 저도 감바스 먹을 때 새우를 많이 먹는데, 그리고 또 조개류, 그다음에 특히 문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해조류에는 김, 미역, 다시마, 톳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의외로 가자미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홍어도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이런
단백질 섭취를 한다고 고기를 안 먹고 이런 수산물을 많이 먹게 되면은 이렇게 카드뮴하고 이런 다양한 중금속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산물이 좀 많았네요. 그리고 오징어류, 백미가 또 나와요. 그래서 진짜 의외인 게 백미가 자꾸 나오니까 밥만 먹어도 중금속이 들어올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수은도 아주 중요하고 자주 수은 중독 환자가 나오는데 뭐 장어, 그 다음에 일반 어류, 그 다음에 특히 많은 게 그 참치 이런 게 좀 많이 있고요. 뭐 그 외에 뭐 송이버섯도 있고 뭐 이런 식용자라, 송어, 은어, 뭐 이런 붕장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어율, 수은 기어율 같은 경우에는 어 참치, 돼지고기 여기 또 백미가 나와요. 그래서 정말 이 쌀을 좀 먹는 양을 좀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거의 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로 있는 것은 수산물이 해당이 되니까 수산물 섭취에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양을 좀 줄이는 게 저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쌀만 먹어도 백미만 먹어도 현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쌀만 먹어도 대부분의 사람이 중금속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유가 우리가 먹고 있는 일상 식재료에 대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쌀만 먹어도 위험할 수 있다. 특히 간 해독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평소에 그런 항산화제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중금속이 몸에 쌓여 있을 확률이 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해법은 저도 밥을 먹고 수산물을 가끔 먹기도 하고, 음식을 뭐 저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해법은 특히 이제 수산물 섭취를 조금 줄이는 편이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중금속 검사를 하고요. 여유가 되시는 분은 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중금속 건강검진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 6개월에 한 번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독은 먹는 걸로는 쉽지가 않으니까 먹는 보조제도 있으니까 그거를 좀 챙겨 드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항산화 킬레이션을 해가지고 미리미리 조금씩 빼두는 게 저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금속 해독에 관심이 있는 분은 관리를 하고 싶으신 분은 기능의학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해보시고요. 이렇게 킬레이션 항산화를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해서 배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초밥 같은 거를 많이 먹으면 중금속 수치가 높은 경우가 자주 있어서 검사를 하고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수액 치료를 해서 몸 밖으로 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금속은 미리미리 검사를 해서 수치 관리가 필수적이고요. 특히 암 치료 후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중금속 수치 확인 및 해독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일반 병원은 이제 중금속 검사나 이 치료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기능의학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기능의학 병원 찾는 게 이제 쉽지 않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고정 댓글 영상에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시면은 기능의학 병원을 찾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그 영상을 보고 기능의학 병원에 가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절대 말하지 않는 암 환자가 놓치고 있는 거, 이 편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편에 대해서 다음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은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두시면은 암 환자분들에게 이 영상이 잘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2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